있죠. 오늘은 성 베드로 성당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기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설명해 주시다면요. 예, 오늘은 성 베드로 성당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베드로 성당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교황님이 계시면서 직접 미사도 집전하시고 그러기에 많이 방송으로도 봤죠. 네,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탄 미사하고 신년 미사 같은 거 못 볼 때 영상으로 아, 그렇죠. 예, 교황님과 같이 네, 그 속에서 미사를 보기도 했던 그곳입니다. 네, 성 베드로 성당은 가톨릭 성당 중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네, 그 성 베드로 성당에는 성 베드로 사도의 유해뿐 아니라 그 이후 선종하신 대부분 교황님들의 유해가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네, 이곳은 원래 네로 경기장이라는 로마 시대 경기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 아시죠? 네. 예. 그 네로 황제 때 성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아,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 326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베드로 성인의 시신이 있는 이곳에 성당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때 네. 지어진 성당이 1506년까지 약 1200년 동안 오. 유지되었습니다. 네, 1506년 당시 교황이시던 율리오 2세 교황님께서 기존의 성당을 허물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당을 짓기로 결정하시고 성당 건축을 지시하셨습니다. 네, 성 베드로 성당은 당시 유행하던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작으로 꼽히죠. 네. 성 베드로 대성당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르네상스 양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예. 해주시죠. 르네상스는 프랑스입니다. 그 부활, 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르네상스 시대는 문화, 예술, 과학 등이 활짝 핀 시기였기에 문의 부흥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르네상스 시대 이전은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는 신이 중심이 되는 시대였지만은 그렇죠.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암흑기라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중세 이전 시기는 그 중세 이전의 시기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아주 활발했죠. 예. 그 르네상스는 과거 그리스 로마처럼 문화예술을 부활시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참고했던 것은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산들이었죠.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보다는 인간 중심의 시대죠. 네, 신도 엄청나게 많았죠. 네, 건축물을 지을 때도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를 고민하면서 지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건축물이라도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 르네상스 직전에 성행했던 고딕 양식은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성스럽고 엄숙한 성당의 건설이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인간에게 덜 친숙한 공간을 만들어 신비로움을 표현하고자 했죠. 성스러운 공간이어야 하니까요. 예. 네, 그리고 고딕 시대 건축가들은 스스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한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은 다시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고자 노력을 하죠. 네, 아이러니하죠. 네, 다시. 예. 그런 것을 보면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역사도 정말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또 왜 성 베드로 성당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르네상스 양식을 따랐을까요?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정말요? 네. 그 독일의 미학자 보링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그것이 건축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도 계속 보면 질리기에 다른 형식의 건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네. 고딕 성당은 너무 아름다웠지만은 수백 년 동안 계속된 그 양식이 조금은 지겨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비슷한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게다가 당시 분위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빌려 저지른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때문에 종교개혁의 움직임 등 교황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아. 않고 교황권이 많이 약화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예. 이런 시대 배경과 더불어 새로 짓는 성베드로 성당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고딕 양식과는 확연히 다른 당시 새롭게 유행하던 양식인 르네상스 양식을 채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확 인식을 또 심어줘야 하니까요. 예, 예. 네. 르네상스 성당은 1506년에 짓기 시작해서 120년 동안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1626년에 완공이 됩니다. 성당이 지어지는 동안 120년 동안 20여 분의 교황님 그리고 20명에 가까운 건축가들이 책임을 맡았습니다. 네. 브라만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성당 건축을 맡아서 최고의 성당을 만들어내죠. 네, 또 익숙한 이름들인데요. 예. 네. 성베드로 성당을 처음 시작한 도나토 브라만테는 가로세로 길이가 같은 그리스 십자가 모양의 성당 평면을 구성합니다. 네. 예, 십자가 한복판에 이 화면에 나오죠. 예, 십자가 한가운데 제대가 있는 중앙 집중형 공간 구조죠. 네. 그리고 중앙 부분에 로마의 판테온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둥근 돔을 올려 중앙부를 강조하는 형태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가고 있는 사진 보시면서 함께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 시대와 분위기에 따라서 건축 양식이 바뀐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는데요. 중앙 집중형 공간 구조는 교황권이 약해지면서 그럼 그 상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고딕 양식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네. 고딕 성당은 성당 끝부분에 제대를 중심으로 한 일자형 구조입니다. 네. 그 반면에 르네상스 성당은 십자가처럼 구성된 공간의 교차점에 제대가 있는 중앙 집중형 구조죠. 확실히 다르네요. 예. 네. 그 중앙 공간에 높은 천정의 둥근 돔을 올리고 돔 하부로 빙 둘러가면서 창을 내어서 사방에서 빛이 중앙부로 떨어지도록 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 중심 공간에 제대가 있죠. 예. 반면에 고딕 성당은 제대를 향한 통로 끝에 통로 공간이 아주 높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높은 천정은 더 높게 보이도록 끝이 뾰족한 아치로 만들었죠. 네. 그리고 통로 양쪽으로 설치된 기둥도 수직선을 강조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듯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이처럼 길고 높은 일자형 공간의 고딕 성당과 중앙부의 둥근 돔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형 공간 구성이 두 양식의 차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면 입구 형태도 차이가 좀 나죠. 입구도요. 예. 네. 르네상스 성당은 화려한 장식의 기둥들이 열을 지어 있고 그 위쪽 부분에 위쪽 부분의 가운데쯤에 그 페디먼트라고 하는 삼각형의 장식형 지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대 로마나 그리스 건축에서 많이 볼 수 있던 그런 양식들이죠. 예. 네. 그 반면에 고딕 성당은 끝이 뾰족한 아치 모양의 중앙 출입구를 중심으로 양쪽에 높은 종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두 양식의 차이가 꽤 크죠. 네, 사실 고딕과 또 이런 양식을 보면 우리 미술 시간이나 이런 예. 때 맞춰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 항상 너무 좋아했어요. 딱 예. 보면 아니까 이거는 고딕, 이거는 예, 돔 예.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이점이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데요. 고딕 양식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수직선이 주라면 르네상스 양식은 수평으로 만들어지면서 또 인간과 유대할 수 있는 수평적인 건축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브라만테 이후에 본격적인 책임을 맡았던 라파엘로, 네. 친숙한 이름이죠. 네. 예. 그 라파엘로는 브라만테가 구상한 십자가 모양의 중앙 집중형 구조라는 기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로 길이가 긴 라틴 십자가 모양으로 평면 형태를 바꿉니다. 네. 라틴 십자가 형태는 신자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신부님들이 더 많은 신자석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라파엘로는 1520년에
37세라는 젊은 나이로 교절했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 여러 명의 건축가가 성당 건축의 책임을 맡게 되었죠. 네. 그 과정에서 성당 설계는 여러 번 바뀝니다. 근데 공사는 별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때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의 군대에 의해서 교황청이 약탈을 당하고 교황님이 연금 상태에 놓이는 등 당시 교황청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기 어려웠죠. 네, 교황청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걸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라파엘로 이후에 여러 건축가가 책임을 맡게 됐지만 진척이 또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음 책임자는 누가 되나요? 네, 그 성당 건축을 시작한 지 40년째인 1546년에 당신 교황이시던 바오로 3세 교황님은 네. 거장 미켈란젤로를 성당 건축가로 임명을 합니다.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맞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 미켈란젤로입니다. 예. 근데 당시 70세가 넘었던 고령의 미켈란젤로는 나이 때문에 네. 성당 건축을 안 맡으려고 하셨죠. 거절을 했군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교황님의 거듭되는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책임을 맡게 됩니다. 네. 미켈란젤로는 그 도면을 분석하면서 직전에 책임 건축가였던 상갈로 계획안이 너무 복잡하고 조잡한 형태라고 비판하면서 네. 상갈로 밑에서 참여했던 건축가들을 대거 내쫓고 네. 새로운 성당 형태를 구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상갈로 계획안을 편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밑에서 일했던 그렇죠. 사람. 그다음에 그 계획안을 승인했던 미켈란젤로가 계획안을 승인했던 건축위원회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반발이 있습니다. 쉽지 않았겠어요. 미켈란젤로가 나이가 많아 노망이 들었다는 둥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분쟁이 잦아들지가 않았는데 그때 마침내 이제 교황님께서 개입하셔서 미켈란젤로에게 정권을 주시면서 분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네. 미켈란젤로는 이전에 어떤 건축가보다도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17년 동안 정열적으로 성당 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베드로 성당의 대부분은 미켈란젤로의 설계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황님께서 미켈란젤로를 아주 절대적으로 믿어주셨네요. 예. 네, 그럼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성당을 결국엔 완공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켈란젤로 또 있나요? 이후에 네. 그 6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그 성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미켈란젤로 이후에 성당 계획안은 그전처럼 건축가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 제자들이 책임을 뒤에 맡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교황님들도 미켈란젤로의 계획안을 존중하셔가지고 그대로 따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 또 다른 거장인 베르니니의 역할도 성베드로 성당 건축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베르니니는 성당 축성식이 있었던 1626년부터 성당 건축의 책임을 맡았죠. 그러니까 성당의 대부분은 이미 완공이 되었겠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베르니니는 주로 성당의 내부 장식, 그 다음에 조각품, 그리고 특히 그 광장 건축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에 기여했던 건축가들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 김지은님께서도 완전 신비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이혜니님께서도 과학적이고 신비로움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조육님께서는요, 딱 10년 전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었는데 세계 각국의 신자들을 만났던 추억이 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통했던 그 순간이 생각나네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너무 신비로운 공간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네,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로는 계속해서 사진도 함께 설명하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설명 들으시면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건축가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르네상스의 걸작이 탄생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베르니니의 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 베드로 광장이죠. 네. 그 베르니니가 설계를 진행한 후 11년 만인 1667년 완공된 성 베드로 광장은
광장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가고 있는데 너무 멋져요. 예. 네. 예. 광장은 열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네. 성베드로 사도의 상징인 천국의 열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사열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회랑이 중앙광장의 외곽을 감싸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 회랑은 기둥과 지붕 그 위에 성인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기둥, 지붕, 조각상 모두가 그 아름답지만은 성당 건물과의 완벽한 조화로 인해서 광장과 성당 건물이 마치 하나로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걸작 뭐 그것만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특히 더 평가를 잘 받습니다. 네. 아주 열쇠처럼 생기고 너무 신비롭게 생겼어요. 예, 예. 네. 그 열쇠의 둥근 부분에 해당되는 회랑은 그게 둥글게 보이지만 타원입니다. 예, 타원 모양으로 생겼고 지름이 약 240m입니다. 꽤 네. 크죠. 예, 이 회랑이 이탈리아와 바티칸 시국과의 경계입니다. 네. 예, 바티칸 시국이 독립국가이니 국경선인 셈이죠. 그러네요. 예, 그 광장 가운데 오벨리스크라고 부르는 탑이 있고 그 좌우로 분수대가 있습니다. 네. 그 오벨리스크는 서기 67년 로마 네로 황제 때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때 그때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예, 그때 성 베드로 성인의 순교를 목격한 오벨리스크를 옮겨와서 성 베드로 광장의 중앙부에 설치했던 거죠. 네. 바깥 외경만 봐도 너무 멋있고, 정말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경외심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성당 내부도 궁금해지죠. 예. 우리 성당 내부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예. 성당 그 내부는 우리가 흔히 보는 아래쪽이 긴 그 라틴 십자가 형태로 생겼는데요. 네. 그 십자가 가로 세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4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이 서로 아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치 위에 돔이 올려져 있죠. 네. 그 돔은 지름이 42m로 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성 소피아 성당의 돔보다도 지름이 10m가 더 큽니다. 성 소피아 성당도 좀 컸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네. 크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천정까지의 높이도 136m에 이르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정말 높고 예. 정말 크네요. 예. 아파트로 보면 한 45층 그 정도 높이입니다. 와, 꼭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돔이 너무 크고 무겁다 보니까 자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부가 밖으로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리가 말랑말랑한 찰흙으로 종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놓으면 그 점자 내려앉아 그쵸. 예, 납작해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베드로 성당의 돔 공사할 때 둥근 돔 아랫부분에 그 외곽에다가 3개의 거대한 철제 고리로 묶었습니다. 그 바깥쪽을요. 예.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균열이 계속 진행되었기에 그것을 막기 위해 추가로 철제 고리를 설치를 해서 현재는 10개나 되는 철제 고리가 돔을 둘러싸고 있죠. 네. 꽤 단단하겠네요. 예,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성 베드로 성당은 중앙의 돔 하부 공간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공간이 연결되어 있죠. 네. 하지만 워낙 큰 공간이고 내부에 큰 기둥들이 있다 보니 그 기둥들 사이에 그 기둥들에 의해서 공간이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나눠진 공간 곳곳에 미사를 볼 수 있도록 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제대들을 다 합치면 무려 40곳이 넘죠. 오.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둥근 돔 아래 공간에 교황님만이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제대가 있습니다. 네. 그 제대 바로 밑에 성 베드로 사도의 유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에 좀 그려지고요. 네. 정말 좀 신비롭다고 해야 될까요? 제대 밑에 베드로 사도의 유해가 있다니까 우리 교황님의 제대는 그럼 또 다른 40곳의 제대와는 또 어떤 게 좀 다른지도 궁금해요. 예, 그 교황님의 제대는 발다키노라고 부르는 거대한 청동 조각품이
주위를 감싸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발다키노는 4개의 그 거대한 나선형 기둥 위에 청동으로 만든 화려한 모양의 덮개가 올려져 있는 모습이죠. 네. 그 발다키노는 관의 뚜껑을 의미합니다. 제대 밑에 성 베드로 사도의 유해가 있으니 그 유해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를 그러네요.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베르니니가 제작했는데요. 발다키노는 전체가 청동이며 높이가 30m에 이르는 큰 크기입니다. 네. 예, 교황님 제대에서 60m쯤 뒤쪽으로 유명한 성 베드로 의자를 포함한 제단이 있습니다. 네. 그 성 베드로 사도의 거대한 청동 의자가 가운데 있고 그 뒤편에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가 빛을 따라 내려오는 모습이 대리석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 대리석판을 중심으로 황금색으로 된 그 천사들의 조각이 있죠. 예. 이 모든 것을 베르니니가 제작했습니다. 네, 정말 금손이네요. 요즘 말로. 네. 맞습니다. 이곳의 제대는 그 조각품들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 방문하셨을 때 한반도 평화 기원을 위한 특별 미사가 그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여기에서 미사를 드렸죠. 네. 이 제대를 사용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모든 조각들이 다 정말 역사가 깊은 유물들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외에도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 중에 하나인 피에타상을 네. 비롯해서 성 헬레나상, 성 안드레아상, 성 론지노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유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네. 그 성당도 성당이지만 성당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네.